엄마, 집 명예 좀 바꿔주세요. 뭐,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 집은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연락해서 내 집을 달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72년을 살아온 이정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떡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 나눌 때마다 그래도 살아가는 맛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죠. 그러다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첫마디가 이러더군요. 엄마, 집 명예 좀 바꿔주세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돌아온 말은 이런 부탁이었어요. 서운하고 가슴이 먹먹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내용은 같았어요. 집 명의를 빨리 넘겨달라고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집을 달라고 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당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과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거나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살았지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일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와 처음 한 일은 시장에서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도 모아야 밥을 먹고 방세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둘 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단칸방이었지만 그 방에서 서로 기대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날도 남편과 저는 새벽부터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손에 쥐고 있던 주걱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우리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어. 그때부터 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남편과 저는 떡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하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쓰러지듯 잠이 들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잘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지요. 이제야 내 역할을 다했구나.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진 돈을 끌어모아 보태주었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부모에게도 신경을 쓰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깨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니까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흘러도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라도 올까 기다렸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바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떡집을 운영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들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얼굴 한번 보자. 그때마다 아들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한두 번은 명절에 인사를 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귀찮게 하는 건가? 혹시 아들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엄마를 찾았구나.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도 내려놓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엄마! 집 명예 좀 바꿔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울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보고 싶다고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집이 필요하니까 저를 찾은 겁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연락이었지만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미리 상속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그저 돈줄이구나.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어렵게 마련한 집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넘겨줘야 하나? 하지만 가만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집을 넘겨줘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아들은 그 이후로도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뻔했습니다. 제가 쉽게 집을 내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차피 직접 만나지도 않으니 제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안부부터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집 명예 바꿔달라고 했지? 그게 왜 필요하냐? 아들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게 저희도 이제 애도 크고 대출도 있어서요. 집을 제 명의로 바꿔야 대출이 더 유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연락 한 통 없던 자식이 결국 돈 때문에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아니요. 저희는 지금 사는 데가 편해서 계속 있을 건데, 그냥 나중을 위해서요. 그제야 아들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저에게 집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명의를 바꿔놓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관리하기 편한 작은 곳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나더러 집을 비우고 작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은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명예 변경은 생각해 볼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 하더니 결국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류 준비는 해보셨나요? 저희 쪽 변호사랑도 상의했는데 절차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니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변호사랑 상의해봤어.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준비하고 있어. 며느리는 반색하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 방식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한 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냥 순순히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지켜온 집인데 연락 한 번 없던 자식에게 빼앗기듯 넘겨줄 수는 없었지요. 먼저 저는 오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런 경우 많아요. 부모님이 재산을 넘겨주면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말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혹시 아들도 이 집을 팔 생각이었던 걸까요? 어머니, 혹시 다른 계획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이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며느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런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아요. 만약 명의를 넘기고 나면 어머니가 아무 권한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이 집을 기부하거나 신탁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이 집을 넘겨주지 않고 내 방식대로 지키는 방법이 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탁을 하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이 집의 주인으로 남고 사후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들과 며느리는 이 집을 절대 자기들 마음대로 팔 수도 차지할 수도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류를 마무리하고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니까 나도 고민 많이 해봤다. 정리했으니까 주말에 한번 보자. 아들과 며느리는 신이 나서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주말에 카페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는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 서류를 준비해 온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랑도 얘기했는데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도 변호사랑 얘기해서 서류 준비했어. 그런데 이건 명의 변경 서류가 아니야. 신탁 서류야.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탁요? 그래. 내가 이 집을 그냥 너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소유로 두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게 했어. 그제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결국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야. 응. 안 줄 거야.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오시기에요? 그럼 넌 연락 한 번 없다가 집 달라고 하는 건 괜찮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더니 짜증이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없으면 안 되니? 그동안 나 없이도 잘 지냈잖니?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까 싶어서 기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유원장의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한다. 라고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정말로 그렇게 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제가 계속 신탁 이야기를 꺼내자 지쳐서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용당할 순 없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포기한 후 처음에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내가 너무 매몰차게 대한 건 아닐까? 아들이 집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순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목소리, 아들의 실망한 얼굴, 그리고 내가 단호하게 내뱉었던 마지막 말. 그래. 안 줄 거야. 몇 번이나 되뇌어 봤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면 이건 내가 원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연락 한 번 없던 사람들이 집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았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억지로 붙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상하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일이야?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순간 왜 그러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 아이가 먼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집 달라고 했던 거,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거 맞아요. 사실은 회사에서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대출도 어렵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한 거였어요.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연락도 없이 있다가 집만 달라고 한 거,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기에 먼저 사과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단번에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더 단호해져야 할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도 고맙다.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에는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집 문제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탁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문득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다시 상의한 끝에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탁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저는 확실히 제 뜻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에 이 집을 사회에 기부한다라고 명확히 적어두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집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자신들의 것처럼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이 일을 통해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재산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을 하고 명절에는 얼굴을 보러 옵니다. 며느리도 어색하긴 하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나를 다시 찾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제 것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순간이 오면 제 뜻대로 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마지막 선택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면 부모도 굳이 자식을 바라보며 애태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평생을 가족만 위해 살아왔으니 남은 삶은 저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도 하고 조언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70세 박명희입니다. 남편과 함께 오랜 시간 살아온 집이 있었고, 우리는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갑자기 들어와 살겠다고 했고,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집안일도 모두 제 몫이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잘못한 거 있으세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우리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집을 팔고 떠났습니다. 박미영님이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왜 떠나야 했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서울 성북구에서 4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20대 초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는 두 손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서 밤늦게 자취방에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정이 들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성북구의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많지 않았기에 아껴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부모가 되니 무조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마련한 집이 이 성북구의 아파트였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평수였지만 우리 힘으로 장만한 첫 번째 집이었기에 감격스러웠습니다. 나는 전업주부로 살며 아들을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침이면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아이가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들은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도 많아 늘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런 아들이 대견해서 나는 더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도 바쁜 와중에 최선을 다해 가족을 챙겼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아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우리 부부는 힘들어도 아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로서 너무나 뿌듯했고 이제 우리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여자친구를 소개하며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이었고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살아서 자주 왕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은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며느리도 손수 과일을 깎아주며 대화를 나누곤 했죠. 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 부부에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뻤습니다. 늦둥이처럼 예쁜 아이였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자주 손자를 맡겼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으면 옛날 아들 키우던 생각도 나고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손자를 맡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맡기더니 어느새 평일 저녁까지도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우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손자를 돌봐주기는 했지만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너희 집도 있는데.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게다가 아기도 봐줄 사람이 없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우리도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부모니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손자를 안고 나와 할머니 하고 웃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며 부엌 길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든 집안일과 육아는 내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에는 손을 놓았고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다 차려놓고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내일 저녁같이 준비하면 어때? 며느리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요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답답하게 차올랐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내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자를 볼 때만큼은 살며시 웃었습니다. 아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점점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거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TV 뒤쪽에서 작은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부엌, 심지어
현관 앞에도 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설치한 거니?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준수 볼 때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봐 달아놓은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잘못한 거 있으세요? 저희가 보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 결국 이거구나. 나는 손자 육아를 돕는 게 아니라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단순히 돕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를 이 집의 주인이 아닌 단순한 보모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침묵을 깬 채 한마디 말했습니다. 너희 우리를 못 믿는 거냐?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혹시 몰라서 그런 거지.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닌 단순한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남편이 자주 속이 쓰리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위험일 거라 생각하고 약을 사다 주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위암입니다. 많이 진행된 상태라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들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빠가 위암이래. 치료를 시작해야 한대.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남의 일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치료 받으시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며느리는 오히려 걱정보다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있으세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문제부터 생각하는구나. 남편이 아픈데도 나는 여전히 손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병원도 다녀야 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엄마한테 부탁드린 거잖아. 며느리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저 우리를 이용할 생각뿐이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병원비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치료를 생각하면 부담이 컸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혹시 너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솔직히 여유가 없어. 며느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대출이 있어서요. 조금만 버텨보시면 안 될까요? 나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자 육아를 맡기고 집안일까지 떠넘기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일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치료비까지 모른 척하는 태도를 보니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도 힘들 텐데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정리하던 중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았는데 명의가 이미 아들 앞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한 번도 집을 넘기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명의를 바꾸려면 우리 서명이 필요했을 텐데 우리는 서류에 서명한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이 왜 내 명의로 바뀐 거지?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미리 정리해둔 거야. 나중에 상속 절차 번거롭게 안 하려고. 내가 뭔데? 우리 허락도 없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참 어차피 이 집은 나한테 올 거잖아.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순간 며느리가 옆에서 툭 하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도 나이 드셨잖아요. 나중에 이 집 물려주실 거 아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차피 저희한테 올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지. 나쁜 뜻은 없어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그러냐? 너희한테 갈 거라고?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주고 싶겠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부모님의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명의를 되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 그러자 아들은 당황하며 머뭇거리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마.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나는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남편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너를 믿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넌 우릴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구나.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겠어.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을 팔고 떠나자. 여기 있어 봤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도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의 삶을 즐겨보자고. 그렇게 우리는 40년 정든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한 후 나는 텅 빈 거실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아들의 어릴 적 키를 재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한편에는 남편과 함께 요리하며 쌓인 작은 기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고 싸웠던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제 떠나는구나.
나는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아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도 같이 살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살아야겠다. 너희도 너희대로 잘 살아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부터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추억도 함께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다 싣고 나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40년 동안 함께한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았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참 오래도 살았지. 이제 우리도 좀 쉬자.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랑 같이 살아줘서. 남편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는 40년의 기억을 가슴에 묻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이사 온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기대 이상으로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마당에 나가 꽃을 가꾸고, 점심이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이면 두 손 꼭 잡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손자 육아에 지칠 일도, 감시당할 일도, 이용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라. 이제는 집착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만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더라도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관계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나 참고 희생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끔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삶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꽃에 물을 주고 남편과 함께 느긋하게 차를 마십니다. 전에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손자를 돌보느라 잠을 설치고 집안일을 끝내면 저녁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책을 읽고 정원에서 흙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누군가의 연락에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우리가 우리 삶을 찾은 것 같아.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만의 속도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